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말 어려운 그 기간들을 지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꽤 반등 오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진짜 찐바닥을 지나서 상승하는 것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끝이 없이 저점을 좀 하회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고심이 좀 크고 사실 해당된 리스크 요인도 좀 새로운 것들은 좀 아니었는데 네. 일단 시장에서 오히려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들이 재차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네. 일단 좀 냉정하게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좀 이어졌던 캐즘 현상이 과연 좀 완화되는 기조를 좀 보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텐데 네. 일단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이 전기차 캐즘이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최근 동향들 좀 봤을 때 지금 한 10거래 기준에서 보면은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뭐 배터리셀 3사를 좀 포함해서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같은 다수의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52주 신저가를 좀 경신을 했고요. 여기도 해서 일단 일봉상의 저점을 추가적으로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네. 일단 뭐 세 가지 원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앞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밸류가 과하게 좀 반영됐던 측면이다. 그렇죠. 단기 사실 너무 기대감으로 네. 많이 올랐었죠. 예. 네. 업황에 과한 이제 네. 기대감들이 한 최근 한 2년 전 주가에서 과하게 좀 이 밸류에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네. 일부 좀 거품이 좀 거쳐지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슈가 재차 좀 판매량 관점에서 좀 회복세를 좀 보이지 못했던 점.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올해 1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판매량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이 사실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했던 부분들 좀 제거하고 보면 네. 이게 과연 명확하게 반등을 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약간의 좀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데이터가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IRA 관련된 세액공제, 뭐 전면 폐지하겠다,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없애겠다 이런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일단 첫 번째와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영향들은 이제 주가에 상당한 전 가격 조정을 좀 거쳤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더 하락하게 됐던 배경이 IRA 관련된 정책 조기 폐지 가능성들이 현실화가 좀 됐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낙보가 좀 키웠는데 그 부분은 불확실성의 해석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트럼프 정책에 우려가 있었는데 감세안에서 지난번 얘기 나오면서 뭐 네. 트럼프가 더 해주진 않겠지만 네. 악재가 가시화되고 AMPC 같은 경우 뭐 네. 기존처럼 거의 하기로 해서 이제 오히려 회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네. 하원에서 최근에 이제 뭐 통과됐던 세부 데이터를 네. 보면 2028년도까지에 대한 조기 폐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 정도 이제 조기 단축된던 부분 네. 그리고 뭐 세액공제에 관련된 범위도 현행대로 좀 유지됐던 부분들이 좀 다소 안도를 하면서 수급 반등을 좀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반등의 트리거로 좀 봐야 되는 것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의 영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이제 7,500달러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이제 인센티브가 2026년 말로 이제 폐지가 되는 부분들. 물론 그렇죠. 이제 예. 이게 7월 달에 이제 상원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돼야지만 네. 될 텐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더 보수적으로 하원 이 법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 좀 반대의 어떤 의견들은 오히려 상원에서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좀 고려했을 때 상당히 하원 때보다는 네. 좀 더 노그러질 거란 완화된 얘기도 있고. 예.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있지만 일단 명확하게 봐서 뭐 아직까지는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감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뭐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 소재라든가 이제 부품을 공급받아서 이 배터리를 만들거나 전기차를 만들면 AMPC 안 주겠다. 이제 이 부분이 FEOC. 네네. 2027년도에 이제 시행이 좀 될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공급망 재편 부분들은 배터리 셀사의 어떤 영향도보다는
일부 이제 소재사들에 대한 우려가 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적용폭을 과연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성 자체가 국산이 한국에서 만드는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뭐 동박 소재라든가 기타 부가 소재 같은 것들을 공급했을 때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가 원재료 흑연이라든가 뭐 니켈 그다음에 뭐 리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조달할 때 이 부분이 뭐 소재로 좀 활용돼서 전기차 배터리에 이제 탑재될 경우에도 이 확장 적용을 좀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IR에 관련된 정책 부분들은 배터리 셀 3사의 리스크 해소 및 완화 요건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 FEOC 규정의 경우에는 소재사들에 대한 어떤 추후의 어떤 영향도는 조금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지수가 이제 좀 약했고요. 네. 변 대표님도 녹록하게 이제 최근 상황들이 악재가 다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실 텐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오르려면 뭐가 트리거가 될까요? 어떤 것이 좀 해소돼야 됩니까? 네. 일단 IR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들이 좀 현실화됐고 네.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차라리 좀 매를 맞는 것이 낫다. IR에 예. 관련된 정책이 그렇죠. 예. 어떤 형식이든지 빨리 확정이 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산업에 확실하게 좀 반영을 좀 시켜놓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실적 개선이라든가 전기차의 캐징 구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점진적 밸류 가치를 다시 좀 수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가밸류는 이제 과도한 이런 부분들, 과도한 조정으로 저는 상당 부분 이전 주가로 좀 회귀를 했기 때문에 밸류 관련된 어떤 영향들은 저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캐징 완화 시점 그리고 IRA 정책 리스크 해소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1분기 전기차 판매량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가 좀 증가됐고 물론 이제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은 중국이 전체적으로 한 58% 정도 성장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딱 제거하고 봤을 때 이제 크게 좀 증가된 요인이 있는가 이 관점에서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고요.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럽 안에서 22% 정도에 대한 신장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 부분을 좀 제외하더라도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기아차 같은 그런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 안에서 상당한 판매량의 어떤 증가 요인들이 좀 있었다. 물론 국내 경우에서 뭐 기아와 현대차의 판매량이 좀 희비가 좀 있지만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판매량들이 좀 재차 좀 증가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1분기 데이터에서 중요한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었고 이번 4월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가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정도 판매량이 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모델 Y 차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 풀리는 시점이 한 6월 초라고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된 판매량 연동 영향들은 한 5월 데이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폭스바겐 같은 신차 출고의 어떤 대수가 소형차 중심으로 좀 증가됐던 원인들을 보면 하반기로 갔을 때는 모델 2라든가 뭐 기아의 경우에도 EV3 차종이 유럽 안에서에 대한 점유율을 좀 재차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5년 만에 출시한 이제 모델 Y 차종이 크게는 뭐 지역별로에 대한 편차가 좀 있지만 중국에서도 이미 좀 유통은 좀 되고 있지만 크게 이 인도량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영향도는 굉장히 좀 미비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 5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일부 판매량들이 좀 집계가 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데이터를 보면 2분기 말쯤에 오히려 모델 Y 차종의 어떤 반영 효과 크게는 유럽 시장으로 보면 3분기에 테슬라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한 2개 분기에서는 상당히 어떤 판매량의 어떤 신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판매가 늘어나긴 하는데 유럽도 북미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이 중국 상당 부분이 중국 내수 시장이 이제 크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죠? 유럽과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커져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좀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결국은 또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그죠? 네네. 실적이 돌아서게 되면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오를 텐데 네. 역시 뭐 1분기 실적도 확인했을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은 기대할 수 있는가? 뭐 시기적으로 보면 좀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지금으로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AMPC 관련된 리스크가 2028년도가 아니라 뭐 일단 하원에서 통과된 안으로 확정이 네. 된다면은
2032년도에서 2031년도 1년 단축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세액공제 실적 반영 효과에 대한 훼손은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 미국의 정부 효율화 수장직을 좀 내려놓고 테슬라에 좀 올인할 것처럼 좀 예. 발표가 나온 바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반적인 판매량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6월 기점으로 보면 로보택시의 이제 시범 운행, 그러니까 지금 오스틴 지역에 한 10대 정도가 먼저 시범 운행을 좀 거치게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감독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안전성에 관련된 테스트 요건이라든가 검사 요건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하반기 기점으로 봤을 때 로보택시가 초도 양산 물량 한 1,000대 정도가 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테슬라가 전반적인 글로벌 판매량들은 좀 부족하지만 모델 Y를 이제 우선적으로 로보택시에 좀 배치한다고 봤을 때 판매량들에 대한 어떤 양산 차종의 어떤 증가 요인들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미국의 인센티브 정책들이 단기적인 악재 요인으로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라는 게 사실 뭐 주에서 좀 줬던 부분들이 뭐 이전부터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이런 부분들에 관한 영향도는 추후에 좀 연동해서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리스크 요인들이 저는 좀 반영됐다는 관점 이 점을 좀 봤을 때 일단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 데이터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기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좀 제외한 뭐 유럽이라든가 뭐 국내 미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어떤 판매량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신장 효과를 2분기에도 재차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전기차 캐즘의 어떤 구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AMPC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우려감이었는데 셀사를 좀 중심으로 보면 1분기 데이터에 이제 선반영을 좀 많이 못했던 부분들 그런데 2분기에는 1분기 대비해서 이제 이익 기조가 좀 양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이제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지금 만들어놨던 초기 가동률이 지금 50%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한 25%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3분기에서 또 4분기로 일부 프로젝트를 좀 이어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아쉽지만 대체적인 어떤 계획 물량들이 좀 상충되는 구간들은 상반기보다 오히려 좀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 가동률이 좀 상향될 수 있는 측면들을 조금은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정말 여기서 또 단계적으로 더 네. 2차 전지가 빠질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니까 또 뭐 악재가 와서 같이 빠지면 몰라도 2차 전지만 유독 여기서 밀 가능성은 없고 시기를 보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 약할 때도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심을 잡고요, 그죠? 네. ESS도 하고 좀 반등이 왔다가 밀렸다 그랬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양극재 업체들 좀 움직였고 소재사까지도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도 LFP를 공급한다든지 네. 뭐 이런 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기업별 종목 전략은요? 네, 일단 최근에 20거래일 기준을 봤을 때 주가의 어떤 낙폭 구간들은 뭐 대다수 소재사, 뭐 셀사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50주 신저가라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면 같은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셀사를 좀 봐야 된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전 고가, 일본 고가에서는 한 44만 원대도 많이 낮아졌던 구간이었는데 5월 23일자 종가 구간이 26만 6천 원까지 하락을 좀 했었고요. 뭐 최근 일 종가를 보면 한 28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이전 저점 대비해서 좀 이 부분이 좀 과연 많이 올라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델 I에 좀 주력해서 이제 공급됐던 부분은 2170입니다. 여기에 들어왔던 배터리 셀을 좀 공급을 했는데 3분기 기점으로 보면 46 시리즈를 이제 모델 I 신차에 좀 적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이 이제 3분기부터 좀 본격화된다. 그러니까 2분기 말로 예정은 좀 되어 있지만 46 시리즈에 대한 공급 부분들이 테슬라의 전반적인 어떤 판매량 상향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저는 공급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개별 요인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ESS 관련된 매출이 네. 4분기보다 1분기 데이터에서 그래도 실적 상세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2분기에도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 양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이제 대형 ESS의 어떤 판매 운동량들은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 부진을 다소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AMPC 기조를 조금 더
유지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액공제가 상당한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삼성 SDI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4만 원대에 대한 이 유상증자 확정가가 있고 6월 13일 날 이제 상장 예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시장에 신주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의 어떤 희석 요인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뭐 주가의 어떤 상단 구간과의 어떤 괴리가 그렇게 좀 큰 차이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물량 부담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IR 관련된 불확실성이 삼성 SDI의 경우에는 다소 그 영향도가 좀 제한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의 미국의 인센티브 효과에 좀 맞물려서 피해를 좀 본다면 유럽향 시장의 개선 관점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실적 개선의 어떤 가능성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좀 낮아진 주가의 레벨단을 보면 5월 22일 날 15만 7,700원대 주가에서에 대한 저점 이후에 반등 이 구간에서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급등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좀 갖고 있지 못하지만 2분기에 점진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되고 전기차 판매량들이 재차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삼성 SDI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소재사 중에서는 전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NF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제차에서 다소 좀 전반적인 어떤 캐즘 영향도 있지만 LNF에 관련된 어떤 시선들은 다소 좀 우호적인 그런 리포트들이 좀 있습니다. 5월 26일 기점 보면 47,000원이 저가였고요. 오늘도 6% 하락을 좀 했지만 테슬라의 46 시리즈에 공급되고 있는 양극재 초도 물량들이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을 보면 전반적 장기적인 어떤 FEOC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LNF의 영향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부분들 그래서 좀 양극 소재사 중에서는 외형은 좀 작지만 LNF가 테슬라의 모멘텀을 다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분기 실적 데이터는 뭐 시장의 컨센 대비 좀 하회했지만 해당되는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판매량이 다소 좀 부진했다라기보다는 고객사에 대한 양산 물량들이 좀 그 차기 분기로 좀 이월됐던 그런 부분들 보면 2분기 중반에서 말로 이제 공급이 좀 현실화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1분기보다 완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 적용 차종이 이제 상반기에 7종까지 좀 늘어난다고 보면 작년 이제 4분기에 4종이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들은 소재사 안에서 그래도 좀 견조한 이익률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미국 시총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1위도 다시 막 탈환하는 모양새고 주가도 꽤 올랐는데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죠? SK하이닉스가 쭉쭉 올라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못해요. 전반적인 그 반도체 시장,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 엔비디아 실적 나온 것부터 좀 체크할게요. 네. 우선 뭐 딥시크 출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보수적인 캐펙스 투자 기조 여기 대해서 뭐 AI 성장성에 관련된 뭐 둔화 우려 이 부분들이 그 반도체 섹터 한 1분기 정도의 수급 정체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중국에 대해서 저사양 AI 칩이죠 H20에 대한 수출 통제가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만큼 타격을 좀 줄 것인가 이 개선이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확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한 수치를 좀 기록했는데 1분기 실적이 엔비디아가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 규모가 430억 달러 대비해서 좀 상회를 했고요. 월가 컨센서스가 이제 432억 1천만 달러였는데 이 부분을 좀 상회했던 440억 6천만 달러를 좀 기록했다는 점. 그래서 매출액은 중국의 H20의 일부 수출 규제 타격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고사양 AI 칩의 호전은 굉장히 좀 실적의 어떤 기여 효과를 좀 나타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PS가 컨센 대비해서는 좀 미달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지금 0.88달러 대비 하회했던 부분들. 다만 H20에 관련된 출하 손실 부분들을 지난 증권거래위원회에 좀 보고했던 부분들이 한 55억 달러를 좀 추정했는데 이 부분보다 좀 낮아졌던 45억 달러 부분이 손실을 좀 방영됐고 이 부분을 EPS에서 해당되는 어떤 이 손실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0.96달러를 좀 기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어떤 수출 통제 기조가 만약에 좀 없었다면 그렇죠. 네. 이번 1분기는 뭐 굉장히 상징적인 실적의 어떤 성장을 재차 좀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실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반영 수치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됐는데 80억 달러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EPS가 2분기 데이터에서는 얼마만큼에 대한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질까? 왜냐하면 컨센 대비해서 좀 감소됐던 원인인데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에서에 대한 반영치를 좀 감안했을 때 2분기에는 그래도 1분기보다 좀 완화됐던 부분들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들을 상당히 좀 반영시켰던 관점에서는 2분기에는 중국향 관련된 노이즈가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여기 대해서 실적 발표에서 좀 언급했던 특히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데이터 센터와 AI 매출이 한 75% 정도가 좀 증가됐던 부분들 전체 매출 포션의 한 75% 정도 이상 여기 대해서는 뭐 블랙엘 울트라가 하반기 양산을 좀 본격화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이 고사양 AI 칩에 대한 어떤 이 양산 수요 이슈가 블랙엘처럼 뭐 초기에 그런 어떤 양산에 관련된 뭐 지연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해소가 좀 된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가면서 중동 쪽에서 네. 사들이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죠? 우리도 그 이제 뭐 결국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사들이는 그 소버린 소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뭐 네. 엔비디아 칩을 뭐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이제 수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쪽은 결국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저가칩 아니면 또 칩스로 만들고 있다는 이런 것도 팔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선결이 돼야겠네요, 그죠? 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언급했던 부분들이 중국향 H20 수출 통제가 이제 규제가 뭐 현실화 좀 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H20보다 사양을 좀 더 낮춘 이 저사양 AI 칩을 중국에 이제 그러니까요. 공급할 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뭐 CNBC도 한번 최근에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텍스 2025에서 제이슨 CEO가 이 대만 미디어 행사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H20 칩보다 더 사양을 낮출 수 없다. 이 부분은 사실 낮춘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재차 좀 언급을 한 부분이 더 낮은 사양의 호퍼칩은 더 이상 중국에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다만 좀 고려는 좀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좀 애매모호한 발언이었다는 뜻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H20 칩보다는 좀 더 사양을 더 낮춘 우회 요건을 충족해서 중국에 다시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GDDR7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메모리 3사 중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마이크론도 좀 공급을 하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저사양 AI 칩이 중국의 수출 규제를 좁혀서 초기 좀 공급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언급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중국 리스크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GB200에서 GB300으로 좀 이어졌던 구간들 특히나 지금 블랙이라 양산 수율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형 매출 호조가 75%에서 한 78% 정도의 매출 포션 기여 효과가 좀 나타나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도 유사한 실적의 어떤 성장 기조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저는 더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GB300에 대한 양산 수율이 본격화되는 구간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성과와 좀 맞물리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15만 개에 관련된 GB300 블랙의 울트라 칩에 대한 구매 예산을 좀 타진했었고 이게 네. 계약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좀 건립하겠다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픈 AI의 어떤 참가는 기존은 사실화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장기 공급 물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특히나 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중동에 대한 이 우회 경로에 관련된 요건들 때문에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수출 규제를 좀 받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아랍에미리트가 해제됐던 부분들은 오히려 실적의 또 추정치를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대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만큼에 대한 가치 반영이 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 얘기를 하죠. 뭐 크게 투 트랙이죠. 일단 엔비디아 향으로의 수요가 얼마나 계속 늘어날 것인가.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와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삼성은 뭐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얘기로 쑥 들어간 상황이고. 네. 엔비디아 말고 이제 범용 제품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와 전체적인 그 국내 업체들의 영향.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소부장 이런 거잖아요. 국내 업체들 상황은요. 네. 일단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리뷰에서 좀 확인했던 데이터를 네. 보면 GB200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은 완료가 됐다라고 좀 봤을 때 HBM3 8단에서 이제 12단 모델로 이제 선회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8단까지는 삼성전자도 공급을 했는데 이제 12단 모델부터는 SK하이닉스가 당분간 선점에서 공급량들을 더 늘려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HBM3 12단에 관련된 정식 콜 테스트를 좀 받지 못했고 8단도 공식적으로 좀 받지 못했지만 네. 뭐 짬짬이로 뭐 공급을 했던 여력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당분간 HBM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이 기업들은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도 확장 기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낙수 효과를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가이던스를 $450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80억 달러라는 중국의 이 손실 부분을 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웰의 어떤 수위는 뭐 수요 같은 것들은 뭐 1분기 대비해서도 재차 좀 경신이 좀 유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어떤 추정치를 좀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가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어지는 외형 성장 이 부분은 1분기의 호실적 바탕으로 이제 2분기에 실적 양극화 관점에서 지금 고대역 반도체 부분 특히나 HBM3 8단 12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이익 확장치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인데 삼성의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네. 주로 휴대폰 쪽에서 기인했고 이제 네네. 반도체가 안 좋았고 네. SK 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좋았고 HBM 좋았고 2분기에도 좋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왜 주가는 못 가고 있는가가 고민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럼 삼성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1분기 관세 리스크 영향 뭐 여기에 따라서 단기 수요가 1분기에 반짝 실적을 이끌었다는 네. 평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관신 정책 효과가 1분기 안에서 상당한 재고 조정을 소진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2분기에 발주량이 좀 증가 요인으로 좀 이어졌을까라는 거죠. 네. 그 시장의 전망치가 조금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레거시 부분에 대한 이 고객사 재고 조정은 2분기 말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일부가 있고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오는 초 과정에서 상당 부분들 러시아 오도 물량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관세 리스크가 초기 수요 관점에서 레거시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수요량들을 증가시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사실 뭐 미국향에 대한 수요를 좀 감안했을 때 고사양 반도체 특히나 이제 AI 칩이죠. HBM3나 뭐 8단 12단에 관련된 어떤 모델들이 단기적인 어떤 주문량들이 좀 증가했던 요인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양산 수율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뭐 물량을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모건 스탠리가 좀 재차 좀 언급했던 그런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은 2분기 실적에서 좀 세부적인 데이터에 대한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1분기 데이터에서 좀 확인했던 부분들은 상당한 이관신 정책의 효과가 좀 있었고 4월부터는 디램과 낸드 가격의 가격 상승분들이 일부 이익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 데이터에서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중국에 관련된 저사양 AI 칩을 다른 경로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요 증가 부분들은 분명 삼성전자의 어떤 기대 요인들, 실적의 어떤 개선 기대 요인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시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연히 뭐 삼전보다는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적어도 25만 원, 네. 27만 원 이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이제 20만 원 넘었지만 좀 더딘 흐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이제 못 갑니다. 수급이 제한적인가? 딴 게 뭐 방산, 조선 뭐 그죠? 이런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네.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안 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투탑 가운데는 어떤 종목 그리고 소부장 가운데는 어떤 종목이 탑픽입니까? 네. 일단 탑픽 관점에서 중요한 건 하반기에 이제 HBM4에 관련 양산들. 왜냐하면 네. 블랙의 울트라에서 루빈으로 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HBM4가 연말에 공급을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산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라면 전 3분기부터 주가는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HBM4는 SK하이닉스가 샘플 출하를 했고 여기서 양산을 먼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기정사실화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과연 이제 늦춰지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HBM3와 HBM4의 공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로직 다이의 변경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파운드리와 HBM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이런 혼합체 안에서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네. 오히려 HBM3에 관련된 어떤 기술 선점은 좀 늦춰졌던 부분들이 아쉽지만 HBM4에서는 SK하이닉스의 어떤 격차를 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에 HBM4에 관련된 샘플을 과연 좀 제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반등의 좀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탑픽 개념을 보면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양극화 관점에서 충분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지만 최근에 20만 원대를 좀 돌파하고 난 이후에 견제했던 수급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다소 좀 정체를 보였던 부분들이 좀 일부 부담이 좀 될 수 있겠고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6만 원대를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고 최근에 재차 어떤 관세 리스크가 좀 다시 좀 부각되는 부분이라면 54,500원대를 다시 이탈하고 나서 뭐 수일 내 바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55,000원 미만 구간부터는 재차에서 뭐 분할 배수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HBM4에 관련된 경쟁력이라든가 기술 진입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술 성과는 주가의 어떤 상승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빅2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소재사 중에서는 전 이수페타시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부분들 과거 유상증자의 결정 이후에 크게 좀 훼손됐던 주가가 유상증자를 좀 철회하고 나서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정체 요인들 매물벽을 좀 쌓았다는 어떤 불안 요인들 좀 있지만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기조에서 2분기 가이던스가 상향됐고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좀 재차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블랙의 울트라에 공급될 수 있는 HBM의 어떤 공급량들은 50%가 좀 증가됩니다. 이 부분은 MLB 기판에 대한 어떤 공급량이 현재보다 1.5배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수페타시스는 하반기를 가면 갈수록 뭐 실적의 기대 요인들 관점에서는 충분히 주가 좀 반영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그동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네. 노이즈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조선방산이 그래서 제일 썼었는데 원전 관련주를 최근 부각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미국 때도 보니까 뭐 원전 관련주들 막 엄청 막 요즘 날아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체코 원전 얘기 그죠? 네. 요거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우선 아시는 것처럼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이 좀 재차 좀 지연이 됐다가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제기 반독점 사무소에서 좀 기각이 좀 됐고요. 지방법원에 이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면서 이 부분이 인용돼 가지고 본계약 체결이 일시적으로 좀 보류가 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코 최근에 나온 이제 언론 내용들 보면 이 부분이 체코의 10월 총선 이후에 본계약 체결이 좀 연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3분기 안에 좀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4분기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을 보면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뭐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거침없이 좀 유입이 됐고요. 이 부분이 수급의 연속성을 좀 이어가면서 뭐 그 무거웠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막 70%대 이상 급등하는 과거 양상들이 체코에 관련된 원전 수주 기대감들은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세를 좀 보였다면 그렇죠. 이후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의 어떤 수급을 거의 주도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SMR이나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오면서 강하게 가는 건데요. 근데 미국과 글로벌 상황은요? 네. 일단 우리가 글로벌 원전 정책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재차 좀 전망으로만 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탈원전 기조가 좀 명확하게 선회되는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4건의 원전 관련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현재 이제 100기가와트시 규모의 원전 발전용이나 400기가와트시까지 4배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해가 됐고요. 해당된 이 4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18개월 이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운영 심사를 할 때 빨리 좀 추진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원전의 가동 연한을 연장하는 이 부분을 12개월 이내에 좀 승인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원전 산업 규제 부분에서 가장 큰 이제 규제 요건들로 좀 작용됐던 SMR 관련된 표준 설계 요건들, 이 부분도 빠르게 좀 이제 인용하는 그런 절차가 좀 본격화 좀 됐는데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단순한 수치로 좀 환산을 좀 해봤을 때 현재 미국의 전체 원전 발전 용량의 어떤 기준이 한 100기가와트시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보다 한 300기가와트시 규모의 원전 발전 용량들이 좀 추가로 건립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론적으로 보면요. 원전 한 기당 1기가와트시 내지는 1.2기가와트시 규모의 발전 용량을 좀 갖고 있는데 이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300기가와트시에 관련된 이 발전 용량들을 모두 다 구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0기에서 300기까지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2050년도까지요. 그런데 이제 전체 수치를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미국 안에서 과연 다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형 원전 기준에서 안전성에 관련된 위험 요소가 아직까지는 좀 대두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00기가량에 관련 원전 수요가 있다라고 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2050년도까지에 관련된 원전의 발전 용량을 확장시킨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키포인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대형 원전보다는 데이터 센터향 SMR 관련된 어떤 이 기수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규모들. 그렇다면 지금 500메가와트에서 한 600메가와트급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 1.2기가와트시를 좀 우리가 환산해 봤을 때 SMR 한 2개 정도 이렇게 좀 환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점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그런 시설들의 혼합해서 좀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이 행정명령 발효는 대형 원전에 관한 확장 기조도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SMR 프로젝트의 확장성 이 부분이 2026년도부터는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못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발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난번에 뭐 블랙아웃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필요한 거고 미국은 사실은 AI를 필두로 한 데이터 센터 이런 것이 필요해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원전을 팍팍 질 수 있느냐, 그죠? 네. 그럼 결국 SMR인데 SMR이 사실 몇 년 정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죠? 소형 모듈 원전이 생각보다는 뭐 이미 짓기 시작했고 여기 뚝딱뚝딱 짓는다가 또 안 나와요. 기술적으로 그게 전개가 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을 바라볼 때는 뭘 봐야 됩니까? 네. 대체적으로 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AI 산업이 개화가 된 이후에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건립량들이 재차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가 뭐 건립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는 해당되는 이 발전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전 50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좀 구체화 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건인데 그만큼 막대한 전력 수요가 좀 필요하다는 뜻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실 뭐 유럽에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기죠. 여기 대해서 뭐 LNG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력 요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에 뭐 생산 관련된 어떤 경쟁력들이 재차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원전을 해야겠다. 이런 기조가 단순한 어떤 이 정책 전환이 아니라 현실화가 좀 되는 대안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뭐 최근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이제 탈원전 선언을 좀 했었고요. 최근에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벨기에 같은 경우는 뭐 22년 만에 뭐 탈원전 정책을 좀 확정을 했고 프랑스는 이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좀 갖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탈원전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유럽의 전체적인 어떤 기조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신재생 에너지 강국이었던 뭐 덴마크라든가 스웨덴도 SMR의 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재차
단기적인 어떤 기대원들보다는 현실화된 어떤 원전 산업의 어떤 개화를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형 원전 관점에서는 안전성이 재차 좀 화두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대형 원전보다는 SMR에 관련된 도입을 재차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이 프로젝트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될 것이다 이야기는 좀 재차 네. 나왔지만 현실화가 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표준 설계에 관련된 인증 규제 요건들 이 부분을 좀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에 대한 허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완화가 됐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난달 한 29일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뉴스케일 파워가 표준 설계 인증 NRC를 좀 획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최초로 이 SMR 개발사가 좀 획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본격화된다면 뭐 테라파워라든가 엑스에너지가 현재 지금 후속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SMR 프로젝트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단서 내지는 어떤 기초 진행이 좀 본격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재차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준 설계 인증을 좀 바탕으로 해서 설계 여건들이 좀 안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기라든가 해당되는 어떤 개발 지원을 좀 이끌어서 미국 안에서도 프로젝트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해당되는 어떤 재원들은 빅테크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을 뭐 확장시키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SMR 개발사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구체화가 좀 된다면 국내 원전 주기기 또는 뭐 보조기기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수에는 어떤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지은 경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중동이나 지금 이제 유럽에 새로운 원전을 짓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이 중심이 될 테니까 수요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SMR이 소형 모듈 원전이 좀 대세가 된다면 SMR 관련주 국내 기업이 이제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가 고민인데 미국은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잖아요, 그죠? 네네. 티코도 SMR이에요, 여기는 그죠? 네. 뉴스케일 파워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네. 그죠? 그러면 이 SMR과 관련된 글로벌 주도주, 그다음에 국내 기업이 그러면 어디가 관련인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주도주라고 보면 미국 안에서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 관련되는 뭐 원전 섹터에 대한 개별적인 어떤 기술 이슈들은 뭐 인증이라는 어떤 이 기대원들과 좀 맞물리면서 네. 재차 좀 상승을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미국의 이 원전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들은 고스란히 뭐 국내 원전 섹터에 대한 수급 동조 현상과 좀 맞물리면서 그래도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재차적으로는 뭐 일회성보다는 재차 뭐 시세는 연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형 원전보다는 SMR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조금 더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SMR 개발사들에 대한 설계 인증 부분들은 한전 기술 같은 그런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의 강점 갖고 있는 기업들에는 다소 어떤 수혜라기보다는 좀 수혜 효과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시공 관련된 업체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이 삼성물산과 이 현대건설 이 두 개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점에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인증을 가장 빨리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체인 관점에서 삼성물산이 조금 더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과거에 삼성물산이 이 뉴스케일 파워에 이 7천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 인증 관련된 어떤 협력업체로서 현재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는 프로젝트가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삼성물산이 SMR 관련된 일부 수주를 많은 부분에 관련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얘기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건설주 업황도 좋은데 원전 모멘터까지 네,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은 사실은 삼성물산이 건설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는데 네, 삼성의 건설 부분 옛날에 건설이 물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삼성물산이 최근에 주가 오른 게 그것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약간 또 지주사의 성격 네, 때문에 오른 맞습니다. 거잖아. 이게 막 네네. 섞여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도 원전과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기대 요인들은 SMR 프로젝트가 좀 구체되거나 네. 현실화가 되는 구간이라면 삼성물산의 수주 연동 효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가장 탑픽은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런 기대감들을 재차 좀 반영을 했고요. 사실 최근에 5월 28일 44,000원이라는 이 숫자를 좀 돌파했을 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무거웠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도 아닌 것이 네. 사실 단순한 어떤 정책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면서 좀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라든가 방산주처럼 수주의 연속 성과를 재차 좀 증명을 해 본다면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10만 원 뭐 못 간다 이렇게는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요. 여기도 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갖고 있는 이 강점 주기와 이제 원전을 모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SMR 프로젝트의 이제 개발사 대다수와의 대한 협력 관계를 좀 굳건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동사의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 이력이 있지만 여기도 해서 뭐 테라파워라든가 엑스에너지와 관련된 사업 관계를 좀 고려했을 때 SMR 프로젝트가 대형 원전에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에 관련된 어떤 건립 효과가 있고 해당된 시공들은 70%를 정도를 이제 공정을 좀 완료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전에서 설치하는 효과들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점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재차 대형 원전 부분보다 SMR에 관련된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뭐 부과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전력 수급의 화두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을 열 병합 발전소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형 가스터빈의 어떤 이 하반기 쇼티지를 감안했을 때 후발주자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에 관련된 매출 포지션도 크게 상향시킬 수 있는데 1분기 기점에서 한 1조 원대 수장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030년도까지 한 100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매출 규모가 한 15조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외형 가치도 이 외형 가치 확장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뭐 사실 이번에만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이전에도 원전 관련주 관심이 있었고 주가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좀 양상이 다른 거는 그 전에 이제 원전을 수출한다고 하면 그 뭐 한전 기술, 한전 KPS, 이 한전 브라더스 그죠? 네, 거기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움직이고 다음에 중소형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중소형사 중에서 이번에 BHI는 좀 올랐군요. BHI는 올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우진 뭐 이런 기업들은 또 못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전주 안에서도 이전처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건설주나 이런 뭔가 좀 대형주 중심으로 그럼 가는 건가요? 현재 그런 정책 기대감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반영을 네. 시켰는데 만약에 이제 수주가 구체화가 좀 있으면, 되고 내년부터 SMR 프로젝트에 관련된 밸류체인 좀 구성하면 두산 에너빌리티한 공급체인을 갖고 있는 이 보조기기 업체들도 상당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BHI 같은 기업들이라든가 우진엔텍 같은 기업들, 뭐 한신기기 같은 그런 종목들의 네.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수주 연동 효과 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주체가 좀 수주했느냐에 따른 어떤 이 개별 요건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원전 보조기기 관련 업종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수주는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네. 충분한 어떤 산업재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얘기했고요. 한국전력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네. 물론 이제 원전 한국전력이 원전 관련주냐 그러면 뭐 아니다고도 할 수 없고 기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죠? 그것보다는 한국전력은 전체적인 사실 최근에 한 2만 원, 2만 2천 원대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 결국은 또 한전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죠? 실적 기대감. 그런데 이게 또 요금 올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노이즈가 좀 많은데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치 반영 관점에서 사실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가 좀 월봉 주가로 봤을 때 이게 오른 것인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월봉 주가의 최고치가 2016년도 당시가 한 6만 3,700원대. 그리고 최근에 상승 기준을 보면 이게 2019년도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2021년도의 평균 주가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것은 맞죠. 그런데 체감에서 장기 투자를 했는데 한국전력을 뭐 보유했다면 크게 좀 재미를 봤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장투의 어떤 성과가 좀 미미하지 않나. 다만 좀 리스크인 관점에서 박사님께서 지금 언급했던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해 하반기에 한 차례 있었죠. 이 부분에 네.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서 네. 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익 개선이 있었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근 한 1분기 기점에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그렇죠. 유가 WTI 유가 기준에서 한 배럴당 60달러 초반 기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올해 하반기에 증산 계획으로 좀 이어진다면 유가가 한 50달러 중반까지 유지가 된다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은 원가 개선 관점에서는 적자를 일부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궁극적인 어떤 이익 개선 부분들은 전력 요금의 인상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인상 효과들이 정치적 이슈와 좀 너무 많이 밀접하게 네. 연관되다 보니까 사실 한국전력의 이익 개선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도 좀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은 정부에서 공기업에 관련된 이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익 축소 관점을 어떤 부분을 좀 상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다면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력 요금들이 좀 더 재차 좀 인상돼서 이 확실한 어떤 이 누적 적자 요인들을 좀 탈피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금융부채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명확하게 좀 해소되지 못했던 점은 아쉽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원전 관련주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하면 원전 관련주가 단순한 반등 그런 네.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갈 수 있는 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 네네. 그건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연속성 있는 흐름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된 업종들은 숫자로 증명됐던 안정적인 이익 기조가 2년간 그리고 한 2년에서 3년으로 이어졌던 과정에서 어떤 주가의 어떤 탄탄한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조선과 방산도 실적을 수반하면 안정성을 좀 보여주면서 정책 기대감들이 재차 좀 반영됐던 효과가 좀 있었다면 네. 원전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대감은 반영했지만 이제부터 좀 보여줘야 되는 건 성과.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 앞으로 중장기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장기 성과나 뭐 수주 연동 성과 이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